한양 궁궐 깊숙한 곳, 인적이 끊긴 한밤중이었습니다. 내관들은 이미 물러났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군사들조차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전각 하나, 그 안에서 흔들리는 촛불 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쥔 태종 이방원이 그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앞에, 하나는 맞은편 빈 자리에. 왕은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잔에 먼저, 그리고 빈 잔에. 두 손으로 자신의 잔을 들어 맞은편 허공을 향해 조용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정도전의 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형제를 베고 개국의 설계자를 죽이고 장인어른 일가를 내친 냉혹한 권력자,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손에 묻힌 왕, 그것이 우리가 아는 태종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의 기일을 평생 혼자 챙겼다는 기록, 임종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말, 저승에 가면 내가 죽인 자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평생 그 피를 잊지 못한 이야기, 가장 강한 왕이 가장 오래 무너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려 말 나라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전쟁터에 항상 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당기면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말 위에서 태어난 것처럼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는 것을 더 좋아했고 글자와 씨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따라 무예를 익힐 때 이방원은 성균관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고려 말 최고의 유학자들에게 글을 배웠고 17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한 청년이 진짜 세상을 배운 것은 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저물어가던 그 시절 권문세족과 무인들이 뒤엉켜 나라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 곁에서 그 혼란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쪽에는 새 나라를 세우려는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방원이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방원은 그 개국에 누구보다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방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제를 정할 때 이방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이방석, 계비 신덕와공 강씨의 소생이었습니다. 11살짜리 어린 왕자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아버지의 책사였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 무엇이 끓고 있는지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98년 8월 이방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을 역사는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방원은 사병을 이끌고 먼저 정도전을 쳤습니다. 정도전은 피신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보다 22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말 최고의 유학자였고 새나라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이방원이 어린 시절 그의 학문을 흠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법전을 만들고
도성에 이름을 짓고 군사 체계를 다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명령했습니다. 정도전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같은 밤 세자 이방석과 그 형 이방번이 죽었습니다. 이방원의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방석은 세자 자리에서 폐위된 뒤 귀향길에 올랐고 그 귀향길에서 이방원이 보낸 사람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석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방원의 권력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에 자식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이방원을 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넘기고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함흥차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방원과 이방간, 피를 나눈 형제가 한양 거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방간은 패했고 이방원은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방원이 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난 이후에 이방원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고 1400년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의 세 번째 왕. 왕이 된 그는 놀라울 만큼 유능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했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외척의 세력을 꺾기 위해 처남들을 잇따라 제거했고 왕비 원경왕후가 통곡하며 말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히자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훗날 세종이 되는 그 아들에게. 이방원이 한 일들을 나열하면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정한 왕이 밤마다 혼자 술을 따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왕이 무엇을 명했는지, 어떤 신하를 만났는지, 어디에 행차했는지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가끔 기록자조차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은 대목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태종 제위 중반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날 태종이 내관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내관이 날짜를 아뢰자 태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냥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종의 침전에는 아무도 들지 않았고 안에서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은 정도전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훗날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태종이 말년에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말을 멈추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참으로 큰 인물이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인 사람을 두고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왕이 스스로 그를 추모하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태종이 정도전을 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도전이 어린 세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도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찌 보면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한 일이라 해서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무게를 평생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혼자 술을 따르는 것, 그리고 태종의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문안 사신을 보낼 때마다 태조는 그 사신을 죽이거나 붙잡아 두었습니다. 함흥차사, 그 말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심부름을 갔다가 소식이 끊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방원은 그럼에도 계속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거나 사신의 시신이거나 아무 소식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아들이 아버지에게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이방원의 기록이 유난히 건조합니다. 무슨 명을 내렸고 누구를 불렀고 어디에 행차했다는 사실들만 있을 뿐 그 안에서 이방원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건조함 자체가 어쩌면 기록자가 차마 담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조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을 직접 만나는 것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같은 도성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한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회가 이루어진 것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였습니다. 이방원이 사냥을 나간다는 소식을 미리 흘렸습니다. 태조가 머무는 처소 근처를 지나는 사냥길이었습니다. 태조는 아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방원이 행렬을 이끌고 그 근처를 지날 때 태조가 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해. 살상용 화살이 아니라 뭉툭한 끝에 날 없는 화살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면서 이방원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방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음식이 생기면 보냈고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것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408년 태조 이성계가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원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서는 이방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떠했는지 실록에는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상왕이 위독하여 상왕과 주상이 무난하였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십 년의 침묵과 분노와 그리움이 담긴 그 방안을 실록은 단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방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그날 이후 아버지 이성계의 기일을 평생 가장 엄숙하게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재위 18년 만에 왕위를 아들 충령에게 넘겼습니다. 충령대군이 왕이 되던 날 훗날의 세종이 눈물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충령은 첫째나 둘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었지만 태종은 결국 충령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령이 학문을 좋아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어진 마음이 있다고. 이방원은 충령에게서 어쩌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왕이 된 이방원은 이상하리만큼 말이 많아졌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최소한의 말로 최대한의 것을 움직이던 사람이 상왕이 되고 나서는 가까운 신하들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황 이방원이 늙은 신하 하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왕자에 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내가 죽인 이들이 지금도 꿈에 나온다고. 형제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무섭다고. 원망하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그저 바라보는 눈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다고. 그날 그 신하가 궁을 나오면서 혼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그 눈빛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하셨구나. 상황이 된 이방원에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 앞에서 불쑥 정도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도전은 참으로 큰 인물이었다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그의 학문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자신이 직접 죽인 사람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스스로 죽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방원은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원수를 원수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이방원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담대함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1422년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이방원이 남긴 말에 대해 실록은 공식적인 유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내관 하나가 나중에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미가 빠지던 마지막 날 밤, 이방원이 눈을 감은 채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가면 다들 있겠지. 그 말이 두려움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다려온 만남에 대한 기대였는지 곁에 있던 이들도 끝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닦아놓은 나라 위에서 아들 세종이 찬란한 치세를 열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고 치국이가 세워지고 지편전에서 학문이 꼽히던 그 시절 세종의 치세가 가능했던 것은 태종이 먼저 나라 안의 어지러운 것들을 손으로 쓸어내고 단단한 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태종의 공으로 기록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을 이야기할 때 공과 과를 저울질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실록 속 이방원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업적이나 과오 외에 전혀 다른 것들이 더 보입니다. 정도전의 기일을 혼자 챙기던 밤들, 꿈속에서 형제들이 원망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눈빛이 더 무섭다고 고백하던 것, 아버지의 화를 피해 달아나면서도 해마다 무난 인사를 그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낮게 중얼거린 한마디, 이제 가면 다들 있겠지. 이방원은 자신이 한 일들의 무게를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어딘가에 내려놓거나 합리화하는 대신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안고 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기일마다, 꿈속에서 마주치는 눈빛마다 그는 다시 그날들을 통과하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원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강함이 무감각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느끼면서도 해야 했고 알면서도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시키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날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과 함께 살아온 무게가 지금도 여전하다면 이방원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잊고 편하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아온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선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두른 왕도 한밤중에 홀로 빈잔에 술을 따르면서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방원은 그 무게를 지면서도 끝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화를 피해 달아나면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미움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방원이 할 수 있었던 속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하나쯤은 있으십니까? 멀어진 채로 굳어버린 사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해마다 미루고 있는 사람, 계절이 바뀔 때 안부 한마디 그것으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면 다들 있겠지.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은 왕이 끝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